오빠예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세련된 여자랑은 거리가 멀었어요. 중학교만 겨우 졸업해서 뭐라도 하려고 이 일 저 일 다 해봤죠. 저도 가끔은 교복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곱게 교복을 입고 싶었는데 집에서는 저를 천덕꾸러기 취급만 하고 17살쯤에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입이 많으니 네 나이 정도면 시집을 가든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 네 몫은 네가 꾸려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도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 없는 어린 여자애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공장에 가서 일도 해보고 식모 노릇도 해보고 그러다가 식당 일도 하고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좀 남으면 시골집에 보내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던 저에게 그나마 조금의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바로 라디오였어요. 라디오 속 사연을 들으면서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연을 들어보면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학생에게 마음을 담고 싶어서 용기 내 고백해보고자 사연을 보냈다는 남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주위에는 로맨틱한 말이라고는 전혀 할 줄도 모르고 그저 담배나 피우면서 거들먹거리기 바쁜 그런 남자애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애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는 제 몸 건사하게 바빴어요. 아무리 일을 고단해도 라디오를 들으면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로맨틱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연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품으면서 살았어요. 그런 제가 분식점에서 일을 했을 때였습니다. 키가 크고 빼빼 마른 한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라면을 시키더군요. 둘이서 라면을 끓여서 주는데 오랫동안 굶었는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왠지 너무 앙상한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찬밥 한 공기를 내어드렸는데 그 밥도 국물에 말아서 개눈 감추듯이 먹는데 왠지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먹은 후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난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은 300원밖에 없었던 거였죠. 1,000원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없다고 하는데 마침 사장님이 안 계셨기에 저는 그냥 다음에 와서 주면 된다고 했어요. 원래 사장님이 외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 남자는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차라리 이 라면 값은 제가 대신 내주고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그 남자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나갔는데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됐어요. 젊은 사람이 저렇게 굶으며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말이죠. 어느 날은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침 그때 그 남자가 지나가는 거였어요. 겨울인데도 얇아 보이는 파카 하나만 걸치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추운 날씨에 그렇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니는데 느릿느릿하게 걷는 것이 왠지 또 마음이 칭해지더라고요. 잠깐만요. 라고 그 남자를 불렀죠. 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좀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건 남은 김밥이니 젊은 사람이 굶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김밥과 함께 목도리를 건네줬죠. 왠지 아직 시골에 있는 우리 오빠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남자는 의외의 선물에 뭔가 당황한 듯 했지만 저에게 고맙다고 작게 말하고는 떠났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일하고 있던 가게에 오는 거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죠. 저에게 풀빵 한 봉지를 건네는 거였어요. 그때 라디오에서는 이문세의 소녀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저에게 남기고 갔어요. 수줍은 듯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서투른 동작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저는 이 편지가 과연 무엇일까 싶어서 열어봤거든요. 말은 제대로 못하던 이 남자 알고 보니 글은 정말 청산유수로 잘 쓰더라고요. 처음에 저를 보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저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달콤한 말을 하는 남자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설렜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자면 남자는 말보다는 행동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가난한 남자와 함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학생으로 시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글 잘 쓴 거였구나 싶어서 감격했죠. 더벅머리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마른 몸을 가졌지만 저에게는 세상 어떤 남자보다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허름하고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방을 보고서는 차라리 제가 있는 거처를 옮기라고 말을 하며 저희는 그렇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시를 쓰기 위해서 책상 앞에서 펜을 드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멋있게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배움이 짧아서 과연 이런 대학생과 내가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물심양면으로 옆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애를 썼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아예 붕어빵 기계를 사서 장사를 시작했죠. 밤이면 나와서 붕어빵 리어카를 끌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게 됐습니다. 가끔씩 그 남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난이 힘들지 않냐고 말이죠. 다른 커플들은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고급스럽게 데이트를 하기도 하는데 자신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돈은 내가 벌면 되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의 시 쓰는 재주는 정말 멋지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은 계속 시를 써서 꼭 시인이 되세요. 뒷바라지를 하겠노라고 말했죠. 언제는 그 쇠약한 몸으로 푼돈이라도 벌겠다며 공사장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손이라도 다치면 글을 어떻게 쓰려고 해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돈 벌어오라고 한 적 있어요? 나 당신에게 그런 거 전혀 바라지 않으니까 당신은 절대로 돈 걱정하지 말고 시만 쓰세요. 고마워. 그리고 고생시켜서 미안해. 내가 언젠가 유명한 시인이 된다면 그때는 꼭 당신 호강시켜줄게. 내 영원한 사랑은 오직 당신 하나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면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신춘문예에 계속 낙방을 하면서 슬퍼했죠. 하면서 이리 말하더군요. 내가 지금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나중에 꼭 당신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 버리면 안 돼. 라고 울음을 터뜨리곤 했는데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며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서로 살림을 합친 지 3년쯤 됐을 때 저는 평소와 같지 않은 메스꺼림으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갔는데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였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하자고요. 저는 달빛 아래서 그 남자가 주는 소박한 음반지를 받으면서 그 사람 마음에 프로포즈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런 음반지밖에 못 해주지만 나중엔 내가 꼭 다이아몬드로 바꿔줄게. 나만 믿어. 라고 했고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반대가 심했던 거였죠. 그 사람의 집은 비록 아버지가 사업에서 망해서 재산이며 집이며 다 날리긴 했지만 원래는 공부를 많이 한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의 형제들도 모두 가난했지만 머리가 있어 공부를 잘해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무리 집안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중졸 며느리는 드릴 수 없다고 완강하게 어머님이 반대를 하셨죠. 허나 그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부모님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 곁에서 물심양면 도와준 여자입니다. 게다가 제 아이까지 가졌는데 어떻게 헤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꿈을 포기할 망정 이 여자를 택할 겁니다. 라고 시부모님을 이겨가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약속대로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저는 아이를 낳기 전날에도 붕어빵을 팔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의 곁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의자에 앉아 글을 썼으면 했거든요. 나는 무식한 여편네이지만 우리 남편은 똑똑하고 멋진 시인이 될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굳은 일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모든 남편에게 올인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딸이었기에 아이를 낳자마자 시어머니는 대뜸 저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시면서 무식한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못 낳는다고
저에게 타박을 하셨죠. 하지만 그이는 내 남편은 제 딸을 무척이나 아꼈어요. 딸을 보면서 자신은 무한한 감동을 느낀다기에 갑자기 영감을 받았다면서 시를 썼는데, 오 세상에 맙소사. 그게 바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원하는 꿈에 한 발자국 진입을 한 거였죠. 남편은 딸이 복덩이라면서 딸을 무척이나 예뻐했어요. 그렇게 실력으로 당선이 되면서 남편은 여기저기 원고료를 받으면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림이 어느 정도는 보태는 정도였죠. 그리고 남편은 아직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면서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학비도 부담되고 신춘문예에 등단을 했으니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길 바랬지만 그래도 남편이 원하니 기꺼이 그러라고 했죠. 남편은 제게 고마워하며 덥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다른 집 마누라들은 남편 보고 다 돈 벌어 오라는 소리밖에 안 한다는데 서방 공부하라고 해주는 아내는 당신밖에 없을 거야.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제 친구들은 널찍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친구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은 많지만 내 남편처럼 로맨틱하고 멋있는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은 이듬해 대학원 합격증을 제게 가져왔고 저는 대학원 뒷바라지도 열심히 했답니다. 혹시라도 딸아이가 자기 아빠 글 쓰는데 방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아이는 제가 돌보고 살림도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는 작은 가게를 내면서 돈도 벌었고요. 요즘 말하는 독박 육아며 독박 가사 그리고 독박벌이까지 제가 다 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왜 그랬는지 아직까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때는 사랑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으로 미련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무사히 석사학위를 땄고 이어 박사 과정까지 밟게 되어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공하는 모습에 저는 대리만족을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은 대학에 여기저기 불러다니는 시간 강사가 됐습니다. 어느새 아이도 이제 많이 자랐었고요. 대학 시간 강사가 사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쓰는 원고료라고 해도 몇 푼 되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돈을 벌어오는 것은 저였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고 남편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오히려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허나 친구들과 가끔 만날 때면 친구들은 저에게 나무라고는 했어요. 너 그 낡은 은반지 아직도 끼는 거야? 아, 왜 이렇게 궁상이야, 아직까지. 니네면 나름 성공하지 않았니? 대학 강사라며. 그 정도면 성공한 건데, 성공하면 다이아몬드 반지로 바꿔준다고 한다더니, 아직도 안 바꿔줬어? 다이아면 어떻고, 은이면 어때? 우리 사랑하는 신랑이 준 건데, 나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거 절대 안 팔 거야. 우리 남편은 그리고 돈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시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곤 했죠. 친구들은 제가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말했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신작 시집을 내야 한다며 작품을 쓰려고 했던 때였어요. 남편은 시를 쓸 때에는 특히 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와 딸이 정말로 쥐죽은 듯이 있었죠. 냄새가 너무 진한 청국장도 예민하게 느껴지니 삼가야 했고 TV를 틀거나 큰 소리 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라디오도 포기해야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번 남편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이렇게 믿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점점 바빠지면서 이제 그런 로맨틱한 사연을 보내지 않은 남편이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달리 그날 늦게 나오더라고요. 12시간째 밖에 나오지도 않고요. 저는 문을 노크하고는 배고프지 않냐고 식사라도 내올까요 하니 남편은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건강도 좋지 않은 법한데 끼니라도 굶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남편한테 밥 챙겨 먹으라고 건강에 신경 좀 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방문을 콱 열고 고함을 지르더군요. 괜찮다고 했잖아.
도대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래서 무식한 옆에 내는 안 된다니까.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는 맥을 못 맞추고 있었죠. 그대로 저는 안방 침대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아주 작게 틀어놓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저를 무시해도, 물론 맞춤법도 자주 틀리고 영어를 잘 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제 남편만 저를 인정해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여태 그렇게 생각할 거라곤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한 푼도 벌어오지 못해도 애써 모은 적금을 대학원 등록금으로 쓴다고 해도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수모였다니, 살아오면서 그날처럼 그렇게 가슴이 쓰린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남편이 제 화장대에 편지지 하나를 두고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당신에게 잘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이 부담감이 너무 커져서 그만 말이 헛나왔다며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또 그 편지에 마음이 스르르 녹아버렸고 진심으로 사랑한 만큼 넘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집을 무사히 출간했어요. 그게 대박을 쳐서 꽤나 유명한 작가가 되었죠. 그리고 대학 정교수 자리에도 임용이 됐답니다. 남편이 이루고 싶었던 것을 모두 이루게 된 거였죠. 저도 정말 제 일처럼 기뻤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짓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었으면 절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야. 앞으로 꼭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달콤한 말을 하며 제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교수가 되면서부터 거칠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는 차였죠. 어차피 가족을 위한 차는 있어야 했기에 큰맘 먹고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가락에 은반지를 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기 반지가 많이 낡았는데 어차피 당신도 결혼 반지 잃어버리기도 했으니 이참에 반지를 새로 다시 맞추는 게 어때요? 다이아까진 아니라도 14K 금으로라도 괜찮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남편은 예민해져서 또 버럭하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속물적인 여자였어? 그렇게 안 봤는데. 금이든 다이아든 그런 것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저 우리가 잘 사랑하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더 이상 제 고집을 부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빛나는 사랑이 곧 다이아몬드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이깟 반지가 뭐가 필요할까 싶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교수가 됐으니 고급 승용차 하나를 사자고 하더라고요. 생전 가지도 않던 값비싼 외제차 매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값은 제가 할부로 몽땅 결제를 해야 했죠. 남편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고맙다고 말하며 그 차를 운전하고는 신이 나 선수를 치더군요. 당신은 이제 교수 사모님이 되는 거야. 사모님 말이야.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당신이 받아보겠어? 돈 아까워하지 말고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라고 우쭐거리면서 말하는데 저는 남편에게 들어간 돈에 대해서 아까운 적 없었거든요. 남편이 평소에 많이 신경을 쓴 듯 싶었습니다. 정말 어디서 제가 사모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어요. 이게 다 남편 잘 만난 제 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남편은 교수가 된 이후로 귀가가 자주 늦었어요. 많이 바쁘다는 핑계로 독자들과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강연도 나가야 하고 강의도 하고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해야 하고 아무튼 정말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밤이나 되어서 집에 올 때가 많거나 외박도 가끔 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할 때도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제게 속내를 드러냈어요. 당신 말이야. 다른 교수들 와이프는 다 어떤 여자들인 줄 알아? 하나같이 다들 명문대, 박사에, 직업도 의사에, 교사에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 마누라는 누구다? 위대한 시인 박용근의 처는 바로 김밥집 중졸 여자다 이거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잘 알겠지? 라며 다른 교수 부인들과 비교하고 저를 깎아내리며 빈정거리더라고요. 남편은 교수가 된 이후로 부쩍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참 강해졌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우쭐대면서 하는 소리가 왠지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신춘문예에 낙방을 했을 때 항상 우울해하는 거에 비하면 이게 더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주중에 이어 주말에도 자주 외출을 나가곤 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였죠. 제가 연락을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왜 신경 쓰이게 만드냐는 거였죠. 보다 못한 딸은 제게 넌지시 얘기하더군요. 엄마, 우리 아빠 교수 된 이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정말 우리 아빠 맞는 거야? 이럴 바엔 차라리 교수 아빠 말고 전에 다정한 아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아빠가 지금 많이 바쁘시잖아. 원래 교수님은 이렇게 바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주자. 알겠지, 우리 딸? 라고 딸을 달랬지만 저도 남편이 요즘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시인의 아내라는 게, 교수의 아내라는 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특별히 미인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의 지적인 면까지 모두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정도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귀엽고 자신의 예술성을 제가 몰라준다는 이유로 저와는 말을 섞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어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남편이 눈을 제대로 쳐다봐줬던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기만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남편과 같이 손잡고 산에도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닌다고 하는데 사람 많은 곳 가는 곳 싫어하는 남편이었기에 그런 곳에 같이 갈 엄두도 못 냈었네요. 남편이 있는데도 저는 무척 외롭더라고요. 남편이 없는 집을 계속 견디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헛헛한 마음에 저는 밤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남편도 밖에서 술을 자주 먹고 들어오는 걸 보면 술을 좋아한다는 건데 저랑은 같이 마셨던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한없이 슬퍼지기만 했죠. 하루는 제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주방에서 술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는 자고 있었고 저는 혼자서 그렇게 외로움을 삭히고 있었죠. 그런데 웬일로 남편이 자정이 되기 전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취한 채로 들어온 남편이 혹시라도 소주병을 봤을까 싶어서 얼른 숨기려고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당신도 한잔하고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지. 나도 같이 할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주거리를 준비했죠. 그렇게 술을 같이 마시는데 남편이 덤덤히 말을 떼더군요. 나 학교 근처에다가 방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학교랑 집이랑 먼 것도 아니고 그게 요즘 시장이 잘 떠오르지도 않고 집에 오면 집중이 잘 안 돼. 당신 집에서 글 쓴다고 하면 나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인기척 하나 안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 학교에도 연구실이 있는데 아니, 그게 다르지. 왜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해? 이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시를 쓸 수 있겠어? 그리고 연구실은 말 그대로 교수들이 연구하는 곳이지. 거기서 또 어떻게 시를 써? 라며 말리는 제가 답답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그렇게 답답해하는 얼굴을 볼 때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여편네가 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남편에게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고요.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죠. 그러자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제 등을 다독이더군요. 고마워. 내가 요즘 좀 예민하다. 다른 작가들처럼 나도 좀 책을 좀 계속 내고 싶은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아서 그래. 당신은 나 이해해 주잖아. 안 그래? 라며 웃어주었습니다. 전 또 바보같이 그 얼굴을 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지어졌어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됐고 저는 가끔씩 남편의 집에 가서 빨래나 반찬을 해주면서 들르곤 했어요. 제가 한 번도 남편에게 살림을 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모르고 설거지도 할 줄 모르거든요. 행여라도 다치진 않을까 싶어서 저는 남편이 물 마시고 싶다고 하면 제가 가서 따라서 나르곤 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남편 버릇 잘못 들인다고 하지만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거든요. 아들 돌보는 어미 마음 같았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남편 집에 가서 살림을 하곤 했어요. 남편은 정말 바쁜 것 같긴 했어요. 집 여기저기에 구겨진 종이가 여러 장 있었는데 근데 제가 청소를 했는데 웬 긴 머리카락이 몇 가닥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밝게 염색을 한 그런 머리카락이었죠. 하필 베개 밑에 몇 가닥이 남겨져 있는 걸 보니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엄습하면서 제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확실한 건 아닐 거야. 원래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어쩌다 옷에 묻은 게 베개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겠지. 그래, 그럴 거야. 남편이 절대 나를 배신할 리가 없으니까 하며 제 자신을 계속 다독였어요. 바보같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 일찍 일을 나가기 전에 남편 집에 반찬을 갖다 주려 가려고 했어요. 그날따라 왠지 뭔가 예감이 좋질 않았죠. 가는 길에 까마귀가 계속 기분 나쁘게 울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제 치맛자락을 실수로 밟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했거든요. 뭔가 가지 말라는 예감 같긴 했지만 기분 탓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집에 가는데 침대에 웬 젊은 여자와 함께 누워 자고 있더군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며 맥이 탁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려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얼어붙어 버렸고 제가 반찬통을 바닥에 콱 놓는 바람에 그 여자와 남편은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허나 그들은 일말의 자책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도리어 화를 내며 곁에 있는 여자부터 챙기고는 제게 소리를 쳤죠.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면 어쩌자겠다는 거야? 이래서 당신은 안 된다니까. 피곤하게 정말 꼭 그렇게 출신을 티 내야지 속이 후련해? 일단 여기 말고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라며 저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끌려나가는 와중에서도 계속 뒤에 있는 그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그 여자는 자신만만하게 싱긋 미소를 짓더라고요. 소름이 돋아 구토가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저를 끌고 나온 남편은 저를 기답하다는 듯 보고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푹 쉰 후 제게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자. 라고 하더이다. 그 순간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고 입술을 꾹 깨물은 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깨닫고는 간신히 참고 대꾸했죠. 왜요?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해야 돼요? 그럼 우리 딸은요?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미안하다는 소리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당당해요, 당신? 그래요. 나한테 사랑이 식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깐요. 당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주변에 멋진 여자들이 많으니 나같이 김밥 장사하는 사람쯤 눈에 차지도 않겠죠. 하지만 우리 딸은요? 우리 딸, 당신이 복덩이라고 그렇게 예뻐했는데 그 아이가 상처받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정신 차려요. 당신답지 않아요. 누구보다 우리 딸과 가정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당신은. 나 저 여자 사랑해. 내 시적 세계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래. 예전에는 우리 딸이 내 시적 영감을 채워줘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도약을 해줬어. 그리고 이제는 내 사랑의 배 속에서 또 다른 내 자식이 나오면 난 더 특별한 영감을 얻을 거야. 당신이 허드렛 일하면서 돈 벌면 내 뒷바라지 해주는 거 매일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내가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 성공의 압박에 얼마나 시달렸는 줄 알아? 당신의 공로를 모른 척 하진 않겠어. 하지만 더 이상 나도 이렇게 힘든 짐 따위 벗어던지고 내 꿈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고 싶어. 우리 인생 짧아. 짧은 인생, 내 감정을 속이면서 책임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가매며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야. 알겠어? 잘 도칫거리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의 제자인데 이번에 등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젊은 기대주라고 하더군요.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남편의 아이를 가진 모양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여자의 웃음이 또 한 번 떠올라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저 여자와 있을 때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껴. 당신에게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감동을 저 여자한테 느낀다고.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이야.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 지 난 이미 오래됐어. 라고 남편이 친절하게 덧붙여주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어요. 눈앞이 깜깜하고 좁고 긴 터널에 마주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충격이다 보니 귓가에선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나 싫다는 남편,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면 더 당당하게 그래, 너 가라. 너 같은 거 나도 싫다. 대신 내가 여태 널 위해서 평생 산 만큼 위자료 모두 다 내놓고 우리 딸 양육비까지 다 내놓지 않으면 교수 자리에서 내가 끌어낼 테니 너 그 여자랑 같이
사회에서 매장될 각오해라라고 퍼부어주고 사이다 일침을 날리는 게 맞았지만 바보같이 모자랐던 저는 하필 그때 남편을 꼭 닮은 우리 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던 우리 딸. 어른이 되면 반드시 아빠처럼 교수가 돼서 엄마 호강시켜주겠다던 기특하고 착한 내 딸 때문에 차마 험한 소리 못하고 어떻게든 잡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딸의 웃음을 위해서, 우리 딸만을 위해서 비참하게도 저는 그에게 매달리는 것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조만간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며 자신의 집 근처에도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일침을 가한 뒤 무너진 저를 뿌리치고 그 여자가 있는 집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되돌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였어요. 이혼 소장을 받고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아랑곳 않고 제게 이혼만을 다그치며 점점 더 독해져 갔습니다. 너 말귀 못 알아들어? 좋은 말로 하면 들을 것이지 왜 이렇게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 더 이상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널 사랑했던 나는 이미 죽었어.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건 옛날 당신을 사랑했던 나에게 모욕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넌 왜 그걸 몰라? 나도 부모님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 들여 이제라도 효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눈앞에서 사람 돌게 만드냐고.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옛날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를 사랑해줬던 남편에게마저 모욕이라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진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했던 거였죠. 법원에 이혼 도장을 찍으러 간 날 남편은 저를 철저히 외면한 채 기다리고 있는 여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잠든 딸방에 가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수건을 입에다 가져다 대며 펑펑 통곡을 해댔어요. 그나마 저에게 아름다웠던 시간마저 훼손시킬 수 없기도 했고 딸을 봐서라도 진흙탕 싸움을 계속할 순 없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딸은 자칫 큰 상처를 입게 될 테니까요. 시댁에서는 그 여자가 아들을 가졌다는 말을 듣고는 좋아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젊고 똑똑하고 게다가 아들도 가졌으니 당연히 저보다 훨씬 마음에 드셨을 테죠. 어떻게 해서든 보란듯이 되갚아주고 싶었지만 힘이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남편의 소식이 인터넷에 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덤덤하게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혼자서 애도 보고 살림하고 장사도 하면 힘들지 않냐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원래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이 꽤나 있기 때문에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특히나 저와 연이된 단골 손님이 계셨는데 거의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셨었고 말수간 정장 차림으로 그분은 항상 된장찌개를 시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저에게 힘든 얼굴로 입을 열더군요. 저기 죄송하지만 오늘은 된장찌개에다 소주 한 병만 사서 먹어도 될까요? 여기서 안 팔면 밖에서 사올게요.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원래 밥집이라서 술은 안 팔지만 저도 오랜만에 한잔 하고 싶은 마음에 울적한 마음을 빌어 그럼 같이 주고받자며 말했어요. 단골 손님은 의아한 듯 보았지만 곧 끄덕이며 밖에서 사와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제육볶음을 만들어서 안주 삼아 그렇게 술잔을 나누게 됐어요. 그분은 오늘 아내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술 기운이 올라오니 왈가왈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친구든 누구에게든 절대 말을 안 해요. 어차피 내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래서 이혼한 이유도 말을 안 했어요. 나 말고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헤어진 건데 그걸 그렇게 남들에게 말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아줌마는 뭔가 편하게 느껴져서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다 나와버리네요. 라고 했는데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누구보다 공감이 되어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줄줄이 사연을 읊어주었죠. 그냥 누구한테든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적임자를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어쩜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나니 속은 시원했어요. 비웃음 대상이 될지언정 말이죠. 그분은 가만히 제 사연을 듣고 머뭇거리다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리고 그 양반은 어떻게 입만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 놈들이 사내 망신 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부인을 그런 취급했다니. 지금은 눈이 돌아가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내 말 진짜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처음이기도 하고 저도 제 속내를 털어놓은 게 오랜만이라 그날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 지난 과거를 위로받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그 이후에도 단골 손님과 저는 종종 만나서 술친구로서 잔을 주고받았고 단골 손님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가며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친정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었는데 차라리 모르는 사이여서 말하기가 쉬웠나 봅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는 종종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면서 점차 가랑비에 옷 젖듯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전 남편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에게 뭐든 다 해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뭘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사랑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항상 나중에 뭘 해주겠다란 식으로 약속을 했지만 지킨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제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고깃집이나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요즘 단풍물이 예쁘게 들었다고 말하면 주말에 바로 단풍 명소에 데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와 만나면서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죠. 친구들은 제 환해진 표정에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만 보면 진짜 불쌍하고 안쓰러웠지만 말도 못했어. 근데 지금은 너무 보기 좋다 얘. 네가 전 남편이랑 살 때보다 진짜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라면서 다들 절 다독여 주더군요. 그는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흔쾌히 카드를 주는 사람이었죠. 알고 보니 그이는 은행 지점장이라고 하는데 항시 현금을 많이 구비해서 돈이 많은 것 같았고 사람이 행동파였습니다. 그 남자는 가만히 있다 저를 부드럽게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 만나보면서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봤거든. 어떻게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왔는데 당신은 달라. 그래서 당신에게는 계속 뭘 더 해주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저를 너무나 살뜰하게 챙겨줬어요. 제 걱정이었던 우리 딸도 그새 훌쩍 커서 철이 많이 들었던지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남자가 가게로 오더군요. 가만히 보니 전 남편이 아니겠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웬일이냐고 물으니 무거운 얼굴로 자리에 앉고 보았습니다.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이었어? 부부 사이는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딸이 있는데 언제고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사이 아니야? 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소금을 한 바가지 부어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꾹 눌러 참고 이를 악물고 똑똑히 일러뒀습니다. 이봐요 박용문 씨. 우리 이제 끝난 사이고 다신 볼 일 없다고 한 건 당신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뭐 하자는 행동이죠? 당신이 이러고 있는 거 당신이 천년만년 사랑이라고 했던 여자도 알아요? 라고 말하자 전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깊이 한숨을 쉬며 테이블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누가 볼까 싶어 단숨에 밀어버렸죠. 남편은 슬픈 얼굴로 비련의 남주인공처럼 헛소리를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실 많이 후회하고 있어. 미안해. 당신을 잃고서야 알게 됐어. 내 짝은 당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 영혼의 신부는 당신이 전부라는 것을. 미안해 여보. 이제 내가 진짜 잘할게. 제발 당신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줄 기회를 줘.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꼭 지키고 싶어. 라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한쪽 입술이 실룩이며 사랑의 말장난 같은 것이 오글거리고 유치해 보였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런 말하는 전 남편을 보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을 텐데 마음의 동요 따위 1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뭔가 그 여자 사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예감했고 참으로 일이 재밌어졌죠. 뭐 제가 이토록 행복한 상태이니 이미 복수고 뭐고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아 덤덤히 말했습니다. 난 하나도 후회 안 해요. 지금 당신이랑 살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당신 많이 변했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 전엔 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이라도 그새 생긴 건가? 그런 거야? 당연하죠. 당신한테 버림받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니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이 변했듯 나도 지금의 사랑은 그 사람뿐이에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얼른 그 젊은 여자한테 나가서 애나 봐요. 똑똑한 여자이니 나처럼 당신을 하늘 떠받들 듯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해야죠. 당신보다 나은 남자랑 눈 맞으면 어쩌려고 해요. 라고 말하니 갑자기 전곡을 찌른 것처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어쩔 줄 모르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보았던 건지 돌아가는 사정을 대강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을 보니 뭔가 알 것 같다는 식의 표정이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은행 지점장 오재광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요즘 출간한 시들 판매가 저조하다고 들었는데 돈 필요하시면 한번 들르시죠. 당신 설마 이 사람이 당신 옆에 생긴 사람이야? 남자 보는 수준하고는 고작 이런 사람 때문에 교수인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야? 속세에 때묻은 은행 지점장 같고 어딜 순수 예술 교육자인 내게 비하려고 해?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전부인한테 남자가 생기든 여자가 생기든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죠. 이혼했으면 남남인데 조용히 돌아가시죠. 수틀리면 내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원래 캥기는 게 많은 사람은 조용히 사는 게 능사라는 것쯤은 대단한 순수예술 교육자님이시니 잘 아시죠? 라고 말하며 그이는 제 손을 거치지 않게 당당하게 전 남편을 쫓아냈어요. 이젠 정말 다신 보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사이다를 퍼마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찌질한 전 남편은 여기서 멈추질 않더라고요. 다음날 제가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웬 편지 하나가 문 앞에 꽂혀 있던 거였어요. 옛날이었으면 너무나 감동스러웠을 그 글들이 이젠 다 멍멍이 소리로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그 편지를 박박 찢어버렸죠. 그런데 어디서 숨어서 날 보고 있었는지 갑자기 전 남편이 튀어나와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주려고 이 편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라고 말해서 저는 박박 찢어버린 편지 조각들을 얼굴에 날려버려주며 똑똑히 현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정말 맑게 못 알아듣네요. 이딴 멍멍이 소리로 내가 당신한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 웃기지 마. 당신이랑 한때 같이 살았던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네 헛소리에 감동하고 그럴 일 없으니까 당장 가버려. 여튼 내 딸을 봐서 참아줬지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나도 여태 당신한테 쌓였던 성질 다 풀어낼 테니 각오해. 라며 저는 매몰차게 말했어요. 단단히 충격을 먹은 것 같은 표정을 하더니 전 남편은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인간 소문을 듣자 하니 이미 그 여자와는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다른 젊은 시인과 바람이 났다고 하던데 그렇게 영혼이 잘 통한다더니 유효기간은 짧았나 봅니다. 제가 홧김에 퍼부은 말이 다 맞아떨어져서 전 남편이 그토록 놀랐던 모양이었어요. 이참에 김밥집 그만두고 점집이나 차려야 할까 싶어 그이랑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사생활적인 부분에서 소문이 났던지 문제가 되어 교수 자리에서도 나와 그 사람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어린 아들을 그 사람이 맡아서 키운다는데 세탁기 돌리는 방법도 몰랐던 그 인간이 애를 제대로 돌보기나 하겠어요. 그 사람 엄마한테 맡겼겠죠. 그렇게나 원하시던 손자니까 잘 키워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그 사람이 안 되니 이 시어머니 아니 아줌마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원래 남자가 한 번쯤 밖으로 놔둘 때도 있는 거야. 이제 정신 차렸으니 다시 합치는 게 낫지 않겠니? 옛날처럼 우리 아들 잘 위해주고 예쁘게 잘 살면 그것만큼 서로에게 행복한 게 어딨겠니? 안 그래? 우리 손녀인 혜주도 잘 지내지? 언제 한번 데려와라. 내가 고기 한번 사주마. 어린 동생을 소개시켜주면 혜주도 외롭지 않고 얼마나 좋냐. 엄마가 못 돌보면
딸이 돌보면 되지. 옛날엔 큰 누나가 막내 동생도 다 키워주고 그랬어. 장성한 딸 뒀다 뭐하냐? 안 그러냐? 라고 하시는데 그 밥이 그 나물이라고. 와, 진짜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고 기질이 남다를 수가 있는 걸까요? 주제 파악, 상황 파악 못하는 게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딱 맞았습니다. 손자 돌보기가 힘드신가 봐요, 아줌마? 그렇게 원하시던 손자니까 잘 키워보세요, 아줌마. 어따감이 우리 딸에게 배다른 동생을 돌보라고 해요, 아줌마? 저도 남의 새끼 안 돌봐요, 아줌마. 그리고 아줌마 아들 교수직도 박탈당한 거 아시죠? 앞으로 사생활적인 면도 신경 쓰라고 해요, 아줌마. 예술이고 뭐고 인성이 돼야지 길게 오래가는 법이니깐요. 조강지처 자식 버리고 얼마큼 잘 되길 바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아들 새 나가지 않게 단속이나 잘해주세요, 아줌마. 끊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참 대단한 집안이다 싶었지만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곧 재혼을 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하는 만큼 식을 잡아서 하진 못하겠지만 이번에는 웨딩드레스도 입으면서 사진은 찍어볼 예정이에요. 전 남편과는 혼인신고만 했기에 예식도